장모님, 저 이 집에서 좀 살겠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애지중지 키워 시집 보냈더니 어느 날 사위가 짐을 싸들고 제 방앗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정하던 사위는 그날부터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처럼 돌변해 건너편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그 잠긴 작은 방에서 도무지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든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피 묻은 거즈, 그리고 벽을 쿵쿵 찢는 둔탁한 소리. 두려움에 밤을 하얗게 지새우던 저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대체 그 작은 방 안에서는 밤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광양 외곽 한적한 읍내 장터 어귀에서 40년째 정숙 방앗간을 지키며 살아온 올해 67의 늙은 안악입니다. 제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실어오는 짭짤한 짠내와 방앗간 벽에 오래도록 배어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뒤섞이는 그 새벽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뽀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떡시루 앞에 서면 손끝이 다트고 허리가 굽어도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이 낡은 방앗간 하나로 남편 없이 홀로 딸 하나를 키워냈으니 저에게 이곳은 그저 밥벌이 터전이 아니라 제 인생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자 제가 이 고단한 삶을 이 악물고 견뎌온 이유는 외동딸 은영이었습니다. 올해 36이 된 은영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그 고운 손으로 가야금줄을 튕기면 온종일 기계 소리에 절어 사는 제 귀에도 그 가락이 그렇게 맑고 청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영은 큰 국악제에서 대상을 여러 번 거머쥔 앞날이 촉망받는 가야금 연주자로 자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야금을 타는 딸을 볼 때면 저는 객석 맨 뒷자리에서 앙치마 끝을 꼭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방앗간 하나로 딸을 키우던 시절 저는 손이 부르트도록 떡을 쪄서 그 아이 가야금 학원비를 댔습니다. 어린 은영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곧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나 크면 꼭 훌륭한 연주자 돼서 엄마 이 고생 다 갚아줄 거야. 그때는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그 말이 그렇게 대견하고 애틋해서 저는 밤마다 방앗간 불을 끄고 나오며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우리 은영이 저 하나 잘 되게만 해달라고요. 사위 재훈이도 저에겐 더없이 고맙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38배 재훈이는 번듯한 대기업 회계팀장으로 셈이 밝으면서도 심성이 반듯한 사람이었죠. 명절이면 먼 길을 마다 않고 내려와 양복을 벗고 제 낡은 앞치마를 대신 둘러매고는 떡판 앞에 서주던 다정한 사위였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재훈이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이렇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 떡 반죽은 힘으로 하는 거라 제가 해야죠. 어머니는 좀 앉아서 쉬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이만하면 내 인생도 참 복이 많다고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큰 지역 행사에 납품할 맞춤떡을 빚으며 오후에 내려올 딸과 사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은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할게요. 2시쯤이면 도착할 거예요. 아,
재훈 씨가 엄마 좋아하는 곶감 한 상자 사간다고 그러네. 곶감은 무슨,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그냥 몸만 성이 내려오면 됐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입가에 걸린 웃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얼굴을 볼 생각에 새벽부터 마음이 들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침부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세수를 하다 오래 쓰던 거울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쩍 금이 갔고 다 쪄놓은 떡시루가 제 손을 미끄러져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습니다. 뽀얀 떡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걸 주워 담으며 저는 괜히 가슴이 두방망이질 치는 걸 애써 눌렀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에 힘이 빠진 탓이려니 그렇게만 여기려 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떡을 포장하던 그때 처음 보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심코 받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혹시 서은영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미처 벗지 못한 채 밀가루 묻은 손 그대로 뛰쳐나가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았습니다. 시내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평소에는 15분이면 닿던 그 길이 그날은 어찌나 멀고 아득하던지요. 창밖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은영이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제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그 손을 내려다보며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아침에 깨진 거울이 엎어진 떡시루가 그제야 등골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니던 저는 처치실 앞 바닥에 나뒹구는 가야금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제 목숨처럼 아끼던 그 케이스에 검붉은 피가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가눴어요. 하얀 커튼을 걷자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은영이가 양팔과 목이 하얀 붕대로 미라처럼 칭칭 감긴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곱던 손은 어디로 가고 퉁퉁 부은 손가락 끝만 붕대 밖으로 힘없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딸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담당 의사가 굳은 얼굴로 다가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빗길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양팔과 손가락의 운동신경이 심하게 손상되고 짓눌려서 영구적인 마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다시 손을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야금 연주자에게 손가락이 마비된다는 건 목숨을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던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이 늙은 어미 팔이라도 떼어드릴 테니 제발 우리 은영이 손 좀 고쳐주세요. 저 아이는 저 손이 없으면 못 사는 아이입니다. 가야금이 저 아이 전부란 말입니다. 선생님.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얼마 뒤 마취에서 깨어난 은영이가 제 팔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는
짐승처럼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이 왜 이래? 엄마, 내 손이 안 움직여. 나 이제 가야금 못하는 거야? 엄마, 나 어떡해?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얼른 딸에게 달려가 그 얼굴을 감싸쥐고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은영아, 진정해라. 엄마 여기 있어. 응? 이 엄마가 어떻게든 다 고쳐줄 테니까 우리 딸 제발 정신 좀 차려봐. 하지만 은영이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듯 붕대 감긴 팔을 마구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뭘 어떻게 고쳐? 이 손이 죽었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저는 딸을 끌어안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른 채 그저 다 이 어미 탓인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양복이 찢어진 채 사색이 된 얼굴로 재훈이가 응급실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재훈이의 두 눈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넋이 나간 듯 텅 비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은영이의 붕대 감긴 손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데리러 갔더라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두 사람이 가여워 재훈이의 등을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정말이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이는 휠체어에 실려 저 사는 시골 방앗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고소한 떡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집이 그날부터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무거운 침묵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딸을 눕히고 저는 그 여인 얼굴을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초점 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딸의 눈을 마주하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애써 목소리를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은영아. 이 엄마가 있잖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손, 이 엄마가 꼭 되찾아 줄 테니까. 그러니 너는 마음만 단단히 먹어라. 은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린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부엌으로 나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독한 겨울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응급실에서 보았던 재훈이의 그 텅 빈 눈동자가 앞으로 우리 세 식구를 어떤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지도 저는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로 은영이는 안방에 누워 온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넘기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미음을 쑤어다 딸의 입가에 숟가락을 대었지만 은영이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억지로 떠넣은 미음이 힘없는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릴 때마다 저는 딸이 볼세라 얼른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루는 겨우 몇 술 받아먹던 은영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런 몸으로 살아서 뭐해. 손도 못 쓰는 병신인데. 그냥 나 좀 굶겨 죽여줘. 저는 그 말에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딸의 이마를 쓸어주었어요.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살아있는 게 이 엄마한테는 세상 전부야. 손은 이 엄마가 어떻게든 고쳐줄 테니 너는 밥심으로 버텨야지. 그렇게 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러 주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곤 했습니다. 늙은 몸뚱이는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사위 재훈이만 믿었습니다. 아무렴 저 다정한 사람이 우리 모녀 곁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재훈이의 낯빛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병실을 찾아와도 예전처럼 아내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문가에 우두커니 서서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제가 말을 붙여도 대답은 건성이었고 눈은 온통 손안의 전화기에만 가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제 잘못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한 낯선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심스레 재훈이의 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재훈아, 너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이 어미한테라도 속을 좀 털어놔 봐라. 재훈이는 제 손을 슬며시 뿌리치더니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내쉬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절이 되었으니 사위도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고 애써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바퀴 끄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나가보니 재훈이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짐가방은 그의 옷가지로 잔뜩 불룩했습니다.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이는 제 앞에서 재훈이는 인사도 없이 마당 옆 빈 작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원래 곡식 자루나 쟁여두던 눅눅하고 좁은 방이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에 살던 사위가 굳이 그런 방을 골라 들어가는 것도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회사는 어쩌고? 제 물음에 재훈이는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차갑던지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장모님, 저 이 방 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똥오줌 받아내며 병수발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정하던 사위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향해 재훈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 방앗간 팔아서 제 청춘 망친 위자료로 얼마간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물러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딸이 저 지경이 된 마당에 그 아이를 버리고 돈까지 뜯어가겠다니요. 저는 이성을 잃고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그러고는 재훈이의 얼굴에 소금을 확 끼얹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짐승만도 못한 놈아, 우리 은영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래. 저는 마당 빗자루를 집어들고 재훈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손자국이 남도록 등을 때렸는데도 재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그저 차갑게 입꼬리만 비틀어 올릴 뿐이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정하던 사위가 어쩌다 이렇게 독한 인간이 되었나 싶어 저는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모든 소리를 얇은 벽 너머로 다 듣고 있던 은영이가 이불깃을 입에 문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그 참담한 모습에 저는 들었던 빗자루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부처님 원망 하느님 원망을 다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모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나 싶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이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누운 안방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그 매정함에 저는 매일 밤 가슴을 쳤습니다. 게다가 발 없는 소문은 어찌나 빠른지 장터 상인들 사이에서는 벌써 흉흉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사위가 마누라 팽개치고 재산 노리고 눌러 앉았다며? 아이고, 세상에 저런 날강도가 없어. 지나가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한자리에서 정직하게 장사하며 쌓아온 제 이름 석자가 하루아침에 사위 잘못 들인 불쌍한 늙은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순댓국집 아주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혀를 끌끌 찼어요. 정숙이 자네도 참 복도 지질이 없지. 그 좋다던 사위가 어쩌다 저 지경이 됐대? 얼른 딸 데리고 갈라서게 해. 저러다 방앗간까지 홀랑 뺏기겠어.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은영이가 이혼녀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위 마음을 돌려보려고 저는 없는 살림에 소갈비를 사다가 밤새 갈비찜을 고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상에 받쳐들고 저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채 작은 방문을 두드렸어요. 재훈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따뜻할 때 좀 들어라. 응? 문이 열리고 재훈이는 상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발로 밥상을 툭 밀어냈습니다. 애써 차린 음식이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시골 반찬 냄새 역겨우니 다시는 내 방 앞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방바닥에 엎어진 갈비찜을 주워 담으며 서러움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재훈이는 밤만 되면 머리에 향수를 잔뜩 뿌리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술 냄새인지 땀 냄새인지 모를 것을 풍기며 비척비척 돌아왔어요. 하루는 제가 마당 어둠 속에 숨어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문을 넘어서는 재훈이의 걸음이 어딘가 성치 않았고 향수 냄새 사이로 이상하게 쓴 약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저 사람이 바깥에 딴 여자라도 두었나 싶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재훈이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안방 문을 벌컥 열더니 누워있는 은영이의 이불 위로 그것을 획 집어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지장이라도 찍어. 이 종이에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는 거야. 서로 이게 편하잖아. 은영이는 움직이지도 않는 팔을 버둥거리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졌어요.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모욕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딸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니 저는 차라리 제 심장을 도려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찍어줄게. 내가 이 손으로 꼭 찍어서 내 면상에 던져줄 테니까 두고 봐. 반드시 내 두 손으로 찍고 만다. 딸의 처절한 절규에 재훈이는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울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종이를 던지고 돌아서던 재훈이의 손이 아주 잠깐 파르르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방을 나서는 그 어깨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어요. 원수처럼 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뒷모습치고는 어딘가 너무나 위태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그 떨리던 손이 눈앞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 돈에 눈이 먼 짐승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인지 그 알 수 없는 떨림 하나가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콕 박혀버렸습니다. 이혼 합의서가 딸의 이불 위로 날아든 그날 밤 이후
우리 세 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갔어요. 안방에는 삶을 놓아버린 딸이 누워 있었고 마당 건너 작은 방에는 속을 알 수 없는 사위가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마음을 졸였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밥상 한 번 같이 마주한 적이 없었어요. 딸의 밥은 안방으로 들여다 떠먹였고 사위는 제가 차려놓은 밥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작은 방, 그 몇 걸음 안 되는 거리가 저에게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봄이 가고 무더운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재훈이는 이상하게 늘 두꺼운 긴팔 등산복만 고집했습니다. 그것도 목 끝까지 단추를 꼭꼭 채운 채로요. 땀이 뻘뻘 나는 한낮에도 소매 한 번 걷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유별난 성미련이 했지만 볼수록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작은 방 근처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병원에서 맡던 소독약 냄새에 싸구려 파스 냄새가 뒤섞인 그역한 냄새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어느 날 작은 방 문 앞에서 재훈이를 붙잡고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 방에서 대체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게야? 어디 아픈 게냐? 재훈이는 흠칫 놀라며 눈을 피하더니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시골 벌레에 물려서 피부병이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서둘러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땀에 흠뻑 절어벗어둔 긴팔 옷이 빨래통에 담겨 있기에 제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러자 방에서 뛰쳐나온 재훈이가 다짜고짜 제 손에서 그 옷을 낚아챘습니다. 제 옷은 제가 알아서 빨 테니 앞으로 손대지 마십시오. 평소 그렇게 무심하던 사람이 그 순간만은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땀에 전 옷 한 벌에 왜 저리 예민하게 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옷을 빼앗아가는 재훈이의 두 팔이 소매 안에서 유난히 뻣뻣하게 굳어 보이던 것만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어요. 그 황급한 몸짓들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더 캐물을 힘도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안방의 딸이 저를 더 애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노골적인 배신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로 은영이는 완전히 삶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밤마다 제 손목을 힘없이 붙잡고는 이렇게 애원했어요. 엄마, 나 좀 죽여줘.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아. 손도 못 쓰고 남편한테 버림받은 내가 살아서 대체 뭘 해. 제발 이 엄마가 나 좀 편하게 보내줘. 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그런 끔찍한 소리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마라. 내가 없으면 이 엄마도 못 살아. 내 손, 이 엄마가 반드시 다시 살려낼 테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응? 저는 딸의 여윈 손을 제 뺨에 부비며 절대 그런 소리 말라고 밤새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그렇게 딸의 대소변을 치우고 무거운 몸을 씻기고 밥을 떠먹이다 보니 이 늙은 몸이 나만 할 리가 없었어요. 젊어 방앗간 일로 골병든 무릎과 손목 관절염이 도져 밤마다 끙끙 앓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밤은 무릎이 퉁퉁 부어 이불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그런 밤이면 저는 파스를 두어 장붙이고 앓는 소리가 딸에게 들릴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저는 딸 앞에서만은
아픈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미마저 무너지면 우리 은영이는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훈이 앞으로 온 우편물을 무심코 정리하다가 그가 그 좋은 대기업을 이미 몇 달 전에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회계팀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니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매일 밤 어딜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훈이의 하루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작은 방에서 시체처럼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그러다 저녁 6시만 되면 마치 출근하는 사람처럼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어요. 저는 그가 퇴직금을 노름판이나 술집 여자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분해서 이가 다 갈렸어요. 하루는 제가 재훈이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자네 회사도 관두고 매일 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야? 남의 집 귀한 딸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재훈이는 귀찮다는 듯 저를 쓱 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업 구상 좀 하러 다닙니다. 어머니가 알 거 없으니 신경 끄십시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마당에 벗어둔 재훈이의 신발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름꾼이나 한량이 신을 법한 구두가 아니라 밑창이 다 다른 낡고 투박한 작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밑창에는 시커먼 쇳가루가 잔뜩 끼어 있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기름때가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었어요.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 신발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코를 대어보니 기름 내에 쇠를 태운 듯한 매캐한 냄새까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신발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노름이나 계집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발을 신을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곱게 회사나 다니던 사람이 이런 험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라는 사람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문이 극에 달한 어느 밤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마당을 지나던 저는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재훈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사정하듯 애타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발 성급금 먼저 좀 당겨주십시오. 시키는 거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순간 저는 재훈이가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빚에 몰려 돈을 당겨 쓰려고 저러는 게 분명하다. 그러다 결국 이 방앗간까지 통째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싶어 다리가 후덜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방앗간 등기 문서를 꺼내 아무도 못 찾을 곳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사위가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늙은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큰맘 먹고 재훈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 솔직히 말해봐라. 밖에서 무슨 빚이라도 진 게냐? 나쁜 사람들한테 쫓기는 거면 이 어미한테 사실대로 털어놔. 이 방앗간만은 절대 안 된다. 나랑 은영이랑 여기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재훈이는 잠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획 돌리고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흘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 집에는 절대 손 안 댑니다. 그것 하나는 약속드리죠.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방앗간을 팔아 위자료를 내놓으라던 사람이 이번엔 집에는 손도 안 대겠다니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재훈이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저는 차마 더 따져 묻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위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사이 딸의 몸은 더 빠르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통 움직이지 않던 은영이의 팔은 근육이 쭉쭉 빠지고 말라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놀란 제가 은영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굳은 얼굴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 정말 중요한 고비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억지로 재활을 시작해서 관절과 근육이 굳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설령 나중에 2억 원짜리 최신 신경재건 수술을 받을 기회가 온다고 해도 이미 다 굳어버린 관절로는 수술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고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언젠가 큰 돈이 생겨 수술만 받으면 우리 은영이가 다시 가야금을 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의 손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은영아, 들었지? 지금 재활만 잘해두면 나중에 수술받고 나을 수 있대. 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수술비 마련할 테니까, 응?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하지만 은영이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 그만해. 그 인간이 날 이렇게 버렸는데 이 손이 나은들 무슨 소용이야. 누구 좋으라고 그 고생을 해. 나 재활 같은 거 안 해.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은 제 손이 굳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살 길을 걷어차고 있었고 사위는 목숨을 걸겠다며 매일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나날 속에서 저는 그저 두 손 모아 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은 방 사위의 그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목숨을 건다던 그 한마디의 진짜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의사의 그 절박한 경고에도 은영이가 끝내 재활을 마다하자 재훈이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 크고 잔인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저 인간이 완전히 사람 탈을 벗어 던졌구나 싶어 매일같이 치를 떨었어요. 그의 괴롭힘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가 진통제 기운에 겨우 잠들만 하면 일부러 마루를 쿵쿵 울리며 걸어다녀 딸을 깨우곤 했어요. 어떤 날은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여다보며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어이구, 오늘도 안 죽고 잘 살아있네. 사람 지치게 참 오래도 버틴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직갱이라도 들고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러면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빨랫줄에 처음 보는 여자 스카프 한 장이 보란 듯이 널려 있었습니다. 얇고 화려한 그 스카프에서는 짙은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 스카프를 낚아채 들고 작은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마누라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밖에서 딴 여자를 만나? 그것도 모자라 이걸 집구석에 널어놔? 재훈이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모님, 저도 이제 건강한 여자 만나서 새 살림 차려야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반편이가 된 사람 옆에서 저까지 인생 망치라는 겁니까? 그 말에 저는 그만 말문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모진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재훈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누워있는 은영이를 내려다보며 비수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야, 서은영.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드는 반편이 주제에 언제까지 멀쩡한 사람 발목이나 붙잡고 있을 거야? 꼴 보기도 싫으니까 어서 도장이나 찍고 놓아줘. 저는 재훈이의 등짝을 떠밀며 뜯어말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딸의 얼굴에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끝없는 슬픔에만 잠겨있던 은영이의 두 눈에 시퍼런 불꽃 같은 것이 확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건 분노였습니다. 죽음보다 깊던 절망을 태워버리는 새빨간 도끼였습니다. 은영이가 이를 악물더니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찍어줄게. 내가 이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그리고 이 손으로 기어이 내놈 뺨따기를 올려붙이고 끝장을 볼 거야. 두고 봐라, 강재훈. 반드시 내 두 손으로 해내고 만다. 재훈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을 나가버렸지만 저는 딸의 그 형형한 눈빛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에 은영이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창고에 처박아둔 고무공이랑 고무밴드 좀 가져다 줘. 나 재활할 거야. 지금 당장 시작할 거야. 저는 잠이 확 달아나 맨발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뒤져 낡은 고무공과 실리콘 밴드를 찾아 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하지만 오래 굳어버린 관절을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손가락을 억지로 하나하나 펴고 구부릴 때마다 은영이는 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마에 굵은 핏대가 서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어요. 처음엔 고무공을 손안에 쥐는 것조차 하지 못해 제가 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공 위에 얹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얹어 놓아도 힘이 들어가지 않아 공은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곤 했어요. 그때마다 은영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공을 집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나 진짜 지는 거야. 조금만 더. 은영이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며 매달렸어요. 은영아, 오늘은 그만하자. 이러다 너 잘못되겠어. 엄마가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그러면 은영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나 멈추면 다시는 못 일어나. 그놈 앞에서 반드시 두 발로 서서 도장 찍을 거야. 그때까지는 죽어도 안 멈춰.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은영이는 숟가락을 제 손에 붕대로 칭칭 감아 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밥을 떠먹어 보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은 자꾸만 헛돌았고 애써 뜬 밥과 반찬은 번번이 딸의 얼굴과 방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성한 사람이라면 단숨에 할 일을 우리 딸은 한술 뜨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겨우 입에 넣은 밥알을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딸의 얼굴은 온통 반찬 국물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은영이는 제가 대신 떠먹여주려 하면 한사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손으로 직접 해내야만 한다며 떨어뜨린 숟가락을 몇 번이고 다시 붙잡았어요. 밥알을 뒤집어 쓴 채 그래도 다시 숟가락을 놀리는 딸을 보며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행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딸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요. 이 어미가 무너지면
저 아이의 도끼도 함께 꺼져버릴 테니까요. 눈물을 훔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갈 때면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영이 오늘은 새술이나 혼자 떴네.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 엄마가 봤다니까. 밤이 되면 저는 부르트고 퉁퉁 부어오른 딸의 손가락에 연고를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온통 물집이 잡히고 피딱지가 앉은 그 손을 어루만지고 있자면 미움이 만들어낸 이 기적이 서럽고도 고마워 가슴이 미어졌어요. 곱디곱던 가야금 연주자의 손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딸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사경을 해치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손등에 입을 맞추며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딸 조금만 더 힘내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은영이가 재활에 매달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 재훈이가 안방 문틈에 붙어 서서 그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또 무슨 비아냥을 하려나 싶어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보이는 재훈이의 눈빛이 제가 알던 그 차가운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을 마침내 본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잔뜩 벼르던 저는 그 낯선 눈빛에 도리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언젠가 방앗간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그 진지한 얼굴이 그 순간의 눈빛과 자꾸만 겹쳐 떠올랐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져서 재훈이에게 다가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냐? 다 죽어가던 사람 저 지경으로 몰아붙여 놓으니 그렇게 좋아? 그러자 재훈이는 흠칫 놀라며 방금 전에 그 표정을 순식간에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콧방귀를 뀌더니 아무 말 없이 획 돌아서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하던 그 모진 인간이 정작 딸이 손가락을 움직이려 몸부림치는 걸 보고는 왜 그런 눈을 하는 걸까요? 자꾸만 어긋나는 그 얼굴이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두 달이 흘렀습니다. 딸도 저도 하루하루가 사투였어요. 그 사이 은영이의 야윈 얼굴에는 슬픔 대신 오기가 자리 잡았고 힘없던 눈빛에는 날마다 서슬이 더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은영이의 손을 주무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과 마주했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은영이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하고 움직인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영아, 방금 내 손가락이 움직였어. 엄마가 똑똑히 봤어. 어서 다시 한번 해봐. 은영이도 믿기지 않는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은 채 이를 악물고 안간힘을 썼어요. 잠시 후 그 검지가 또 한 번 힘겹게 까딱였습니다. 2달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손가락 하나가 제 주인의 뜻대로 처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를 붙잡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목이 메어라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흘려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나 할 수 있어. 맞지? 나 다시 가야금 탈 수 있어. 그놈 앞에서 반드시 두 손으로 도장 찍고 말 거야. 딸의 그 다부진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딸을 저 지옥 같은 재활로 떠민 사위의 그 잔인한 도발이 그리고
딸의 재활을 훔쳐보던 그 슬픈 눈빛이 실은 얼마나 처절한 계산과 희생 끝에 나온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작은 방의 지독한 냄새와 목숨을 건다던 그 한마디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그렇게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검지가 까딱인 그날 이후 은영이는 무섭게 달라졌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움직였으니 나머지도 살릴 수 있다며 이번에는 가느다란 팔목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재활에 매달렸어요.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매단 팔을 억지로 들어 올릴 때마다 은영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나 오늘은 10번 채울 거야. 어제는 8번밖에 못했으니까 오늘은 꼭 10번. 저는 그 악착 같은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러다 아이가 상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팔이 후들거려 모래주머니가 쿵 하고 떨어질 때면 저는 얼른 딸의 팔을 받쳐주며 달랬어요. 은영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천천히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은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직 남편 앞에서 두 손으로 도장을 찍겠다는 도끼 하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사고가 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딸이 하루가 다르게 살아나는 것과 정반대로 사위 재훈이의 몸은 눈에 띄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 훤칠하던 사람이 몇 달 새 몰라보게 야위어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눈은 퀭하게 꺼졌어요. 옷이 헐렁하게 남아도는 걸 보니 살이 한두 근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밤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재훈이가 화장실에서 씻고 나가면 저는 늘 뒤가 찜찜했습니다. 하수구 구멍으로 시커먼 구정물이 꾸역꾸역 흘러내려갔는데 그 물에는 언젠가 신발 밑창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쇳가루가 잔뜩 섞여 있었어요.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을 하기에 몸에서 저런 쇳물이 나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작은 방에서 도무지 사람이 내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윽, 하, 헉, 이를 악물고 억지로 눌러 참는 듯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 사이사이로 벽을 향해 머리나 주먹을 쿵쿵 찢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훈이가 필경 나쁜 약에라도 손을 댔거나 아니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밤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오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세상에, 저 소리가 사람이 내는 소리야? 대체 밖에서 무슨 몹쓸 짓을 당하고 다니기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무서운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저는 밤마다 부엌부직갱이를 손에 쥐고 작은 방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문을 열어젖힐 용기는 도무지 나지 않았어요. 저 안에서 무슨 끔찍한 것을 보게 될까 두려워 저는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 번번이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아니야, 만에 하나 험한 꼴이라도 보면 이 늙은 심장이 먼저 멎을 텐데. 그렇게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낮이면 딸의 재활을 돕느라 밤이면 사위의 정체 모를 소리에 떨며 저는 하루하루 초주검이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당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재훈이가 몰래 내다버린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무심코 풀어보았는데 그 안에 피와 진물이 잔뜩 엉겨붙은 거저뭉치가 한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려 봉지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대체 저 몸 어디가 저렇게 되었기에 매일 밤 저만한 거즈를 갈아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려 밥을 넘겨도 자꾸만 목이 메었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저는 동네 단골 약국에 슬쩍 들러 약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약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 댁 사위분요? 요즘 우리 약국에서 제일 독한 진통제랑 큰 통짜리 화상 연고를 아주 싹쓸이에 가시던데요. 어디 크게 대기라도 하셨나 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화상이요? 우리 사위가 화상을 입었다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약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온갖 불길한 상상만 부풀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빚에 몰려 불법으로 몸이라도 팔거나 위험한 범죄 조직에 끌려 들어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밤낮으로 저를 짓눌렀어요. 견디다 못한 저는 은영이에게 이 일을 넌지시 흘려보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부인데 남편이 저 지경이 된 걸 알면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은영아, 사실은 요즘 그 사람이 밤마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몸이 말이 아니다. 손등이며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 아무래도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데. 하지만 은영이는 손목에 모래주머니를 고쳐 매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엄마, 그 인간이 밖에서 되지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나는 오직 이 손 살려서 내 손으로 도장 찍고 끝낼 생각뿐이니까. 딸의 그 서슬 퍼런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미움이 그만큼 깊고 단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어미의 마음은 그렇게 모질지가 못해 밤마다 저 혼자 애만 태웠습니다. 한편 재훈이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진 두 눈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고 가끔 마루에서 저와 마주칠 때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걸었어요. 하루는 보다 못한 제가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자네, 다리는 또 왜 그래?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상하도록 대체 무슨 일을? 별거 아닙니다. 넘어져서 좀 삐끗한 것뿐이니 참견 마십시오. 재훈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성한 곳이 없는 사람처럼 온몸이 조금씩 부서져 가는데도 그는 한사코 속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갔던 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고 있는 재훈이와 딱 마주쳤습니다. 낮에 제가 차려두었다가 물린 찬밥을 그가 몰래 맨손으로 퍼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재훈이는 흠칫 놀라 얼어붙었어요. 배가 좀 고파서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순간 부엌 창으로 든 희미한 달빛에 그의 손등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보고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손등에 살같이 시뻘겋게 부풀고 벗겨져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대인 상처가 아니라 오래도록 되고 또 되어 아물 새도 없이 덧난 상처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자네 그 손, 그게 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서 이렇게 크게 되었어? 응? 이 어미한테 사실대로 말을 좀 해봐라. 하지만 재훈이는 기겁을 하며 손을 등 뒤로 획 감추었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그의 눈에는 미움이 아니라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의 절박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러고는 저를 밀치듯 지나쳐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가버렸어요. 철컥 하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는 평소보다 2배는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억눌러도 새어나오는 그 고통의 소리가 얇은 벽을 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소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등의 그 처참한 화상, 매일 밤 하수구로 흘러나가던 쇳물,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화상 연고와 피 묻은 거지. 그리고 조금 전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 애원하던 그 절박한 눈빛.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무서운 실체가 저 문 안에 반드시 있을 터였습니다. 미운 사위라고 딸을 버린 원수라고 애써 외면해 왔지만 사람이 저렇게 매일 밤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데 모른 척 등을 돌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마침내 저는 두려움을 짓누르고 떨리는 2 주먹을 꼭 쥔 채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 같은 사위가 저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다는 죄책감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안 되겠다. 오늘 밤엔 기필코 저 방 문을 열고 말 테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2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저는 낮에 미리 챙겨둔 여벌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1년째 되는 그 겨울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1년째 되는 그날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얕은 잠에 들었던 저는 작은 방에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뒤이어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든 고통에 찢긴 짐승 같은 절규가 벽을 뚫고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밤새 손에 쥐고 있던 여벌 열쇠를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오늘 밤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소리를 못 들은 척 다시 이불 속으로 숨는다면 이 늙은이는 남은 평생 저 소리에 시달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맨발로 차가운 마루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아 돌리고 저는 마침내 그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확 밀려와 저는 저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했어요. 살이 타는 듯한 냄새와 비릿한 피비린내, 그리고 쉰 땀 냄새가 한데 뒤섞인 여태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자 저는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재훈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웃옷을 완전히 벗은 채였어요. 그런데 손에 든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그의 몸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재훈이의 등과 양어깨, 2 팔에는 시뻘건 중증 화상이 온통 뒤덮여 있었습니다. 진물은 물집이 곳곳에 잡히고 살같이 벗겨져 진물이 흐르는 그 등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재훈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 벽에 화상 연고를 잔뜩 발라놓고는 제 등을 그 벽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팔이 등에 닿지 않으니 그렇게라도 홀로 약을 바르려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저는 그만 손전등을 툭 떨어뜨렸어요. 인기척에 흠칫 돌아본 재훈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피 묻은 옷가지를 끌어당겨 황급히 제 몸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길? 그 목소리는 여느 때의 차갑고 모진 목소리가 아니라 겁에 질려 잔뜩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처참한 등을 두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 곱상하고 반듯하던 사위의 몸이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지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며 방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 그중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빼곡했지만 맨 위에 적힌 글자만은 또렷이 눈에 박혔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병원에서 보내온 미세신경접합 특수수술 비용 안내서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던 나중에 기회가 온다면 받을 수 있다던 바로 그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밑에 깔린 종이들을 마저 넘겨보았습니다. 신혼집 전세금을 뺀 내역서, 퇴직금과 주식을 한 푼도 남김없이 처분한 내역서가 줄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맨 아래 기름때가 묻은 계약서 한 장. 거기에는 제철소 용광로 철거, 야간 초고 위험 하청이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제 머릿속을 후려쳤습니다. 밤마다 흘러나오던 쇳물도, 온몸의 화상도, 목숨을 걸겠다던 그 전화도 전부 이 계약서 한 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딸의 수술비를 대려고 전 재산을 처분하고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수술비 7천만 원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그 지옥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낮에 시체처럼 잠만 자던 것도, 저녁이면 출근하듯 나가던 것도, 신발 밑창에 끼어 있던 쇳가루도 모두 그 때문이었어요. 그 모진 폭언도, 딴 여자의 스카프도, 이혼 서류도, 심지어 방앗간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그 한마디도 전부 그 목숨 건 노동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연기였던 겁니다. 언젠가 문틈으로 딸의 재화를 훔쳐보던 그 슬프고도 안도하던 눈빛의 뜻을 저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가슴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오열했어요. 내가 짐승이야. 이 눈먼 늙은이가 은인을 원수로 알고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했으니. 아이고, 내 눈이 멀었지. 내 눈이 멀었어. 제 통곡 소리가 커지자 재훈이가 화들짝 놀라 다가와 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은영이가 깹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그제야 재훈이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그렇게 죽일 놈 소리를 들어가며 견뎠느냐고요. 이 사람아,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방앗간을 팔든 뭘 하든 같이 돈을 마련해 봤을 거 아니야. 어쩌자고 그 무서운 데를 혼자. 재훈이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삼키며 속갯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방앗간은 어머니 평생이 담긴 곳입니다. 그것까지 팔면 은영이가 나중에 깨어나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것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얼마 전 재훈이가 이 집에는 절대 손 안 대겠다던 그 진지한 눈빛을 떠올리고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재훈이는 젖은 눈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은영이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걸 알면 죄책감에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 놓아버릴 사람입니다. 제가 불쌍해서라도 억지로 버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끼로라도 굳어가는 손을 붙잡고 이를 악물게 하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에 그만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딸에게 미움받는 길을 스스로 택한 사위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벽에 발린 연고를 손가락으로 긁어 모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문드러진 등에 직접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에 손이 닿을 때마다 재훈이는 흠칫흠칫 몸을 떨었지만 이를 악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이 아픈 걸 여태 혼자서 그것도 벽에 등을 문질러가며 견뎌왔을 것을 생각하니 저는 손이 떨려 약을 제대로 바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등을 어루만지다 저는 그 거칠고 대인 손을 붙잡아 제 뺨에 부볐습니다. 이 은혜를, 이 죗값을 이 늙은이가 어찌 다 갚누. 미안하다, 재훈아. 이 어미가 정말 미안하다. 그것도 모르고 이 몹쓸 늙은이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온 뒤에 재훈이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굳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젖은 눈이었지만 그 목소리만은 단단했어요. 어머니, 2달만 더 참아주십시오. 2달 뒤면 남은 수술비가 다 모입니다. 은영이가 제 손으로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그날까지만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그때까진 저 계속 나쁜 놈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야윈 사위를 이대로 사지에 2달을 더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어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딸을 살릴 길이 오직 그것뿐이라니 저는 그 잔인한 약속에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위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어요. 그래, 약속하마. 대신 재훈아, 너도 이 어미랑 약속 하나 하자. 그 지옥 같은 데서 절대로 몸 상하지 않게 목숨만은 꼭 지키겠다고. 이 어미가 밤마다 내 등에 약 발라줄 테니, 응? 재훈이는 그제야 아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 하나를 가슴 깊이 묻었습니다. 이제 저는 2개의 얼굴로 살아야 했어요. 날이 밝으면 딸 앞에서는 사위를 미워하는 모진 장모가 되어 눈을 흘겨야 했고 딸이 잠든 깊은 밤이면 그 등에 몰래 약을 발라주는 어미가 되어야 했습니다. 딸의 굳은 미움도 사위의 처절한 희생도 그 어느 하나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살얼음판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저는 소리 죽여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가슴이 그 2달을, 이 엄청난 비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딸의 손이 저 남편의 희생을 마주할 만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저는 그저 두렵고 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2개나 생겨버렸습니다. 작은 방의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저는 2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딸 앞에서는 여전히 사위를 못 잡아먹어 안다라는 매정한 장모 노릇을 했어요. 일부러 재훈이를 향해 눈을 흘기고 밥상을 차려주면서도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곤히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저는 살금살금 작은 방으로 건너가 그 문드러진 등에 몰래 화강 연고를 발라주었어요.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매일 밤 새로 되어오는 그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이를 악물고 삼켜야 했습니다. 낮에 딸 앞에서 재훈이에게 모진 소리를 퍼붓고 돌아서면 그 말들이 고스란히
제 가슴에 되박혀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사위는 사위대로 딸의 미움을 사려 일부러 더 못되게 굴었고, 저는 저대로 그 연극에 장단을 맞춰야 했으니 이 늙은 가슴이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나날을 보내는 사이 사고가 난 지 어느덧 1년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어요. 죽은 나뭇가지 같던 은영이의 팔에 신경이 상당히 돌아와 이제는 혼자서 얼기설기 머리를 빗고 가벼운 물건 정도는 손으로 쥘 수 있게 된 겁니다. 2달 전 겨우 검지 하나가 까딱이던 손이었는데 그 지독한 재활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남몰래 몇 번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는 은영이가 거울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제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몇 번이나 빗을 놓치면서도 기어이 혼자 힘으로 머리를 다 빗고는 은영이가 저를 돌아보며 오랜만에 옅게 웃었어요. 엄마, 나 이제 혼자 머리도 빗어. 이 손으로 꼭 가야금도 다시 탈 거야. 그리고 그 인간한테 내 2손으로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 다부진 말에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딸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저 아이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려워 가슴 한편이 미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이혼 서류를 스스로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아직 성치 않아 덜덜 떨리는 오른손으로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서툴게 번진 그 빨간 도장 자국을 내려다보는 은영이의 얼굴에는 도끼가 바짝 올라 있었어요. 그 도장 하나를 찍기까지 이 아이가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하니 저는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엄마, 그 인간 지금 어딨어? 당장 좀 불러줘. 내 손으로 이 이혼장을 그 인간 얼굴에 냅다 던지고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말 거야. 그러려고 내가 이 손을 살린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 재훈이는 마지막 수술비까지 다 마련했다며 이제 은영이가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렸으니 진실을 밝혀도 좋다고 눈물로 말했었어요. 이제 저 비밀을 딸에게 털어놓을 때가 온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저는 이 진실을 어찌 감당시켜야 할지 두려워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고 은영이에게 조용히 일렀습니다. 그래, 가자. 그놈 만나러. 대신 은영아, 내가 시집갈 때처럼 제일 곱던 그 옷을 꺼내 입어라. 오늘은 그래야 한다. 은영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고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낡은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시내 법원으로 가는 대신 저는 바닷바람이 부는 해안도로를 따라 도시 외곽의 거대한 산업단지 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은영이가 창밖 이정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법원은 반대쪽이잖아. 여기 공단 쪽인데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나 그 인간 빨리 만나서 끝내고 싶단 말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움켜쥔 2손 위로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늘 억척스럽기만 하던 어미가 소리 없이 우는 모습에 은영이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럭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는 시뻘건 불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굴뚝들과 하늘을 뒤덮은 잿빛 매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에서도 어느새 도끼가 걷히고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차로 40분을 넘게 달려 트럭은 마침내 시뻘건 쇳물을 뿜어내는 거대한 제철소 용광로 하청업체 출입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트럭 문을 열자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매연이 확 밀려들었어요. 엄마, 여기가 어디야? 이런 무서운 데를 왜 온 거야? 나 무서워. 그냥 돌아가자. 은영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진실을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평생 저 사람을 원수로 알고 살 테니까요. 저는 조수석에서 완강히 버티는 은영이의 성취하는 손목을 억지로 붙잡아 끌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쇳물이 벌겋게 끓어오르는 용광로 작업장 근처로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섭씨 1500도가 넘는다는 그 지옥 같은 열기 앞에 무거운 은색 방열복을 뒤집어 쓴 작업자들이 보였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시뻘건 불똥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들은 삽으로 시뻘건 쇳물 찌꺼기를 퍼내고 있었어요. 그 살인적인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익는 듯 뜨거운데 저 무거운 옷을 입고 밤새 저 불 앞에 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은영이도 그 광경에 넋을 잃고 제 손목을 붙잡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 되었는지 한 작업자가 무거운 안전모를 벗고 흐르는 땀을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시커먼 숯검정과 화상 흉터로 뒤덮인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바로 재훈이었습니다. 그 훤칠하던 사위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불에 그을리고 여윈 낯선 사내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은영이도 그 얼굴을 알아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엄마, 이게 무슨... 은영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품 안 깊숙이 넣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과 퇴직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처분한 내역서, 기름때와 핏자국이 밴 그 위험한 하청각서, 그리고 미국 병원의 수술 안내서. 저는 그것을 덜덜 떠는 은영이의 두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어요. 그러고는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은영아, 저기 저 사람이야. 내가 수술을 포기하고 잘못될까봐 너 하나 살리자고 전 재산을 다 팔고도 모자라.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1년을 넘게 뒹군 사람이야. 내가 저를 미워해야만 이를 악물고 재활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죽일 놈을 자처한 거다. 스카프도 그 모진 말도 새벽에 그 냄새도 다 널 살리려는 거짓말이었어. 이혼장을 던지고 싶거든. 어디 저기 저 사람한테 던져보아라. 그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미움과 원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은영이의 얼굴을 저는 보았습니다. 스카프의 정체도 자신을 향하던 그 잔인한 폭언의 까닭도 새벽마다 나던 그 쓰디쓴 냄새의 진실도 이제야 모두 하나로 맞춰진 것이었어요. 자신을 버렸다고 그토록 저주했던 그 남편이 실은 자신을 살리려 목숨을 태우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은영이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은영이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그 뜨거운 공장 바닥에 힘없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살아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소금을 뿌리고 저주하고 돼지든 말든 상관없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딸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굉음이 울리는 용광로 소리마저 뚫고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끌어안고 함께 그 뜨거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저 멀리 안전모를 쥔 채 굳어버린 재훈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진 거짓말의 시간도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굉음 속에서도 재훈이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기어이 알아들었습니다. 삽질을 하던 그가 흠칫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삽을 그 자리에 툭 떨어뜨리더니 성치 않은 다리를 절뚝이며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 앞에 다다른 재훈이는 차마 아내를 끌어안지 못하고 두어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 섰어요. 온몸이 시커먼 숯검정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제 몰골이 고운 옷을 차려입은 아내에게 누가 될까 저어했던 겁니다. 은영아, 나 지금 이런 꼴이라서 함부로 만지면 너 다 더러워져. 가까이 오지 마. 재훈이는 시커먼 두 손을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은영이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지난 1년 피눈물로 되찾은 그 두 팔을 힘껏 뻗어 시커먼 숯덩이가 된 재훈이의 목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등신아, 이 미련한 바보야. 그깟 더러운 게 뭐가 대수라고. 나한테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잖아. 내가 널 오해하고 저주한 그 시간들은, 그 모진 세월은 이제 어떡하라고. 은영이는 재훈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훈이의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자신의 목을 끌어안은 아내의 두 팔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힘껏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재훈이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아이같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움직이네. 은영아, 내 팔이 움직여. 우리 은영이 팔이 진짜로 다시 움직이네. 됐다. 이제 다 됐어. 그토록 모진 얼굴로 버티던 사위가 아내의 팔이 움직인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우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1년 딸에게 미움받으려 얼마나 이를 악물었을까요? 밤마다 홀로 그 지옥불 앞에 서면서도 오직 아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그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어요. 은영이도 남편의 목을 놓지 못한 채 그 그을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뒤늦은 화해를 멀찍이서 바라보다 그만 공장 담벼락에 힘없이 기대어 섰습니다. 지난 1년 넘게 가슴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한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담벼락을 붙잡고 이 늙은 가슴이 텅 빌 때까지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한참 만에 재훈이가 저에게 다가와 시커먼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저 대신 이 무거운 비밀 지켜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 사위의 그을린 등을 하염없이 두드렸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 몹쓸 늙은이가 자네를 그렇게 오해했는데. 살아줘서 고맙네, 재훈아. 우리 곁에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움도 오해도 다 타버린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우리 세 식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갔습니다. 재훈이가 목숨과 맞바꾸어 마련한 2억 원으로 은영이는 마침내 미국의 큰 병원으로 건너갔어요. 그동안 이를 악물고 재활을 해둔 덕에 관절이 굳지 않았으니 최신 미세신경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재훈이의 모진 도발이 없었다면, 은영이가 재활을 포기하고 손이 다 굳어버렸다면 이 큰 수술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굳어가던 손을 붙잡고 흘린 그 피와 땀이 결국 딸을 살린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수술이었지만 은영이는 끝내 두 손의 감각을 온전히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몇 번이고 하늘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 뒤 화창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다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뽀얀 떡시루 김이 진동하는 해안가 정숲 방앗간의 마당에 따사로운 볕이 가득 내려앉았어요. 저는 마당 넓은 평상 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한 잔치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갈비찜에 전이며 나물이며 없는 솜씨를 다 부려 한 상 가득 정성을 담았어요. 제 곁에서는 사위 재훈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노릇노릇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흉터로 남았지만 이제 재훈이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한여름에도 목까지 단추를 채우던 사람이 이제는 반팔을 걷어붙이고 그 흉터를 훈장처럼 당당히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을렸던 얼굴에도 다시 살이 오르고 화색이 돌아 예전에 그 훤칠하고 다정한 사위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이 동그랑땡은 어머니가 최고죠. 제가 아무리 붙여도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요. 재훈이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갓 부친 전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손길에 지난 겨울 이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하던 제가 떠올라 코끝이 다 시큰해졌어요. 그래도 이제는 웃으며 그 손을 마주 잡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은영이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두 손의 가야금을 소중히 안고서요. 은영이는 평상 한쪽에 다소곳이 앉더니 완벽하게 되살아난 10손가락으로 가야금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나비처럼 유연하게 줄 위를 오갔어요. 맑고 청아한 가야금 선율이 방앗간 마당을 가득 채우자 저는 부치던 전을 내려놓고 그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소리가 우리 집 마당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사고가 나던 날 응급실 바닥에 나뒹굴던 그 피 묻은 가야금 케이스가 떠올라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지옥 같은 겨울을 지나 이 아이가 다시 가야금을 타는 날이 올 줄이야.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을 붙이던 재훈이도 어느새 손을 멈추고 아내의 연주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밤들이 목숨을 걸고 불 앞에 서던 그 새벽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겠지요. 한 곡을 다 타고 난 은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되찾은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제일 크고 먹음직스러운 고기 반찬을 집었어요. 은영이는 그것을 재훈이의 밥그릇 위에 그리고 제 밥그릇 위에 차례로 정성껏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재훈 씨, 많이 드세요.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화목하게. 그 말에 재훈이가 젖은 눈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이 밥상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은영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두 사람의 밥그릇에 자꾸만 반찬을 얹어주었어요. 그래, 많이들 먹어라. 이 어미는 너희 둘 이렇게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니? 우리 세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렇게 오래도록 환하게 웃었어요. 마당 가득 내려앉은 가을볕 아래 갈빗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은영이가 남겨둔 가야금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 뒤에 가장 뜨거운 진심을 감추는 사이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겨울 저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사위의 모진 거짓말은 실은 딸을 살리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미움이라는 가면을 쓰고서라도 기어이 제 사람을 지켜낸 그 눈물겨운 사랑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했던 그 겨울을 지나 우리 가족의 밥상에는 마침내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뽀얀 떡시루 김 너머로 마주보며 웃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가 참으로 고맙고 또 눈물겹게 행복했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이 늙은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봄날이 다시 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가장 고든 것은 오히려 굽은 듯 보이고 가장 뛰어난 솜씨는 도리어 서툴러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큰 것일수록 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요. 오늘 사연 속 그 사위의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깊고 절박했기에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모진 미움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무뚝뚝한 말투와 차가운 등 뒤에 숨은 애틋한 진심을 미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의 속마음까지 함부로 단정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사랑은 때로 가장 차가운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